아, 들리시나요? 이거? 아,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게 저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막상 해보니까 지금 굉장히 쫄리네요. 네, 어쨌든 여러분 이제 안녕하세요. 인사를 드려야죠. 네, 이제 성과 공유 그리고 프로젝트 발표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지금 좀 아시겠지만 저희가 평소 이렇게 각 잡고 뭔가 이렇게 하는 메타가 아닌데 어, 그래도 뭔가 이제 마지막에 마무리를 잘 하는 그런 느낌을 되게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슬라이드도 좀 예쁘게 만들고 저런 이제 준비를 좀 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오늘 이제 이 오른쪽과 같이 각 팀의 프로젝트 발표와 그 중간중간 한 해를 간단하게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원래 이제 개인적으로 이걸 오프라인으로 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는데 1단계도 아니고 이제 2.5단계가 지속되는 바람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게 됐다는 점도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제 각 팀이 발표하는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저희 매주 월요일에 진행했던 컨콜처럼 새벽 2시에 끝나고 뭐 했던 것처럼 되게 늦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시작하기 전에 이제 간단한 동아리 소개와 이제 저희의 철학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뭔 철학인가? 네, 한 해 동안 이제 함께했던 분들도 이제 철학이 있었다는 얘기는 좀 처음 들을 거예요. 네, 이제 뭔가 변하지 않는 가치를 좀 명확하게 하고 이제 여러분에게도 그거를 이 시간을 통해 좀 이해시켜 주고 싶기도 하고 이제 이걸 좀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내용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저희 원칙은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최대한 많은 것을 공개를 하고 공유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 나만 좋거나 이제 남만 좋은 게 아니라 이제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그런 방향을 추구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기존에 시행하던 방식에 얼, 얽매이지 않고 얼매이지 않고 이제 새로운 것을 거감하게 시도하는 것이 이제 저희 세 가지 원칙이에요. 이런 원칙 아래서 저희가 진행해왔던 한 해 활동들이 이제 그런 원칙에 잘 얼라인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이런 원칙에서 볼 때 이제 SAI 계시면서 잊지 않았으면 하는 내용들은 이제 이번 시간이 여러분이 한 해 동안 공부한 걸 바탕으로 한 학기 동안 이제 실습도 하고 뭐 공부도 했죠. 그런 걸 바탕으로 프로젝트를 했고 그걸 공유하는 시간이잖아요. 음, 네, 여러분이 이제 하신 내용을 이렇게 명시적으로 공개하기로 하면서 이제 부담을 조금이라도 더 가지게 되셨을 거고, 이제 이것도 이제 조금이나마 더 이제 개인에게 발전하는 시간이 됐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혼자 잘하는 것 같아 보이는 사람들은 많잖아요. 근데, 음, 동아리를 통해 가질 수 있는 거는 서로가 이제 서로를 보면서 도움받을 수 있는 점이 전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런 행사를 외부적으로 공개하고 유튜브 영상으로도 남길 건데, 네, 이런 거를 함으로써 별도 홍보 없이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알 수 있고 나중에 동아리에 들어온 사람들이 앞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있다. 뭐 알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보통 학교 내 학술 단체들처럼 이제 굉장히 자신들과 자신들 근처 세계에 갇혀 있지 않고 어,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서로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른쪽에 팀원들 이름들 보시면은 이제 별표가 달려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은 컴퓨터나 소프트웨어 뭐 아니면 데이터 사이언스 이런 계열이 아니라 전부 다 비전공자분들이십니다. 네, 또 온라인이 되면 이제 무산되긴 했지만 이런 성과 공유 행사를 어딘가 이제 놀러 가가지고 빔 프로젝터에다가 PPT 보여주면서 뭐 이런 프로젝트 했다, 뭐 이런 거 공유하고 이제 맛있는 거 먹고 그러려고 했던 게 이제 사람이 친해지기 위해서 무조건 술을 통해 친해져야 한다. 아니면은 뭐 공부를 하면서 가까워지긴 어렵다. 뭐 이런 기존 관념들을 깨고자 함이었습니다. 네, 여튼 서론이 길었는데 이런 가치들을 여러분도 공유하고 에세이에 읽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음, 네, TMI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구체적인 동아리 원칙에 대해서는 계속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진행해왔던 한 학기 커리큘럼이죠. 네, 1학기 때 이제 모듈을 위한 딥러닝과 케글 스터디에 여러분들이 그냥 대책 없이 던져졌어요. 네, 그랬던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매주 주제가 주어지고 해당 주제에 대해서 반강제적으로 이렇게 발표를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죠. 네, 사실 이렇게 누군가 이제 강제로 리드를 하는 게
저희가 처음에 강조했던 뭔가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모여서 알아서 답을 찾아가는 그런 그림으로부터 좀 멀어져서 속상하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번 학기 진행 방식이 만족스럽다는 피드백을 주셨고 좋든 싫든 매주 16명이 거의 아무도 빠지지 않고 참석을 해서 컨콜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이제 한 학기가 그래도 꽤 잘 진행됐다. 뭐 이런 평가를 하고 싶어요. 네, 저도 이런저런 자료들을 다시 돌아보고 공부하신 것들을 쭉 다시 기록해 주신 것들 보면서 빠진 점들 메꿀 수 있었고 설명하다 이제 뭐 저도 뭐 설명한다고 앞에 해가지고 설명한다고 하면서도 종종 막히고 네 그런 저를 보고 제 한심한 실력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의 교재가 케라스 창시자에게 배우는 딥러닝이었잖아요. 네, 이걸 혼자 공부하라고 하면 전 죽어도 못했을 겁니다. 네, 처음에 제가 이걸 딱 처음 받았을 때도 저는 못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빨리 배울 것도 되게 오래 걸려서 이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혼자 해서. 네. 근데 물론 이 책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불친절하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운영진들 사이에 지적도 굉장히 많았고, 저도 그렇게 느끼기도 했어요. 근데 특히 이제 교재 8장에 나오는 생성 모델, 뭐 그런 부분이랑 5장의 컴퓨터 비전 나오는 곳에서 이제 그래드캠 이런 거 나오는 부분이 엄청 어려웠을 거예요. 또 꼭 그게 아니더라도 뭐 표현 공간을 뭐 다양하게 한다. 뭐 차원이 확장된다. 뭐 언스페이스로 매핑을 한다. 뭐 이런 문장 하나하나가 다 좀 어려웠을 텐데 그래도 이제 모르더라도 이제 꾸역꾸역 여러분들의 머릿속으로 들어간 개념들 아니면 제가 중간중간 흘려준 팁들이나 생각들은 이제 나중에 크게 엮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 책을 이제 저는 1년 전에 처음 접했는데 그냥 이해를 하나도 못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걸 지금 보니까 정말 정말 책을 쉽게 잘 쓰려고 노력을 했구나라고 이제 느끼곤 합니다. 제가 무슨 수업 내용을 짜는 교수님도 아니고 네, 저희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성공적으로 읽기라도 했다라는 것은 정말 큰 성취라고 자축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매주 월요일 밤 11시에 모두 모여가지고 스터디를 했던 것도 이제 20년 2학기 때부터 개선이 된 진행 방식이죠. 이제 쉽지 않았을 텐데 거의 16주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동아리 전체적으로는 이제 I팀 개선이 한번 완료가 됐죠. 이제 다음으로 개선해야 될 팀은 당연히 S팀이랑 A팀인데 이 두 팀들은 차차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랑이 빠질 수 없죠. 네, 잊지 말아야 할 2020년 성과들입니다. 네, 되게 여기 별표가 꽂혀 있는 분들은 모두 여기 계시는 I팀에서 함께 공부를 했던 분들입니다. 네, 원래 여기서 이런 거 하면은 저희 평소에 뭐 채팅으로 와 뭐 짝짝짝 했는데 네, 제가 오늘은 부끄러워서 그런 거 못하겠습니다. 네, 일단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잊으면 안 되는 거는 여러분들은 멱살 잡힌 채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알고 보면은 스스로 걸어가고 있는 거다. 뭐 이런 겁니다. 네. 자, 이제 드디어 첫 번째 발표를 시작을 할 텐데 트리케라톱스 팀 준비를 해주시고요. 이제 제가 좀 이따 발표를 내릴게요. 그때 이제 발표를 띄워서 발표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트리케라톱스 그림은 이 그룹에 속해 있는 구성원이 직접 그림을 그렸다라고 합니다. 되게 잘 그리셨죠? 네, 이 팀은 딥러닝을 활용해서 다양한 맛, 그러니까 폰트에도 맛이 있잖아요. 이런 폰트를 만들어내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준비됐다면 이제 발표를 띄워주세요. 제가 발표를 내릴게요.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SAI I팀의 트리케라톱스 팀입니다. 저희는 이 시간을 통해 한 달간 공들여 준비한 저희의 프로젝트 폰트 피커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다음이요.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젝트 동기를 소개하고 어떻게 설계된 건지 간략하게 보여드린 후 시연을 하고 자세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한 달이라는 긴 기간 동안 해낼 프로젝트를 선정하기 위해 각자의 관심사와 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 그리고 멤버들의 동기가 잘 맞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평가 기준을 두고 점수를 내서 어떤 프로젝트를 할 것인지 신중하게 정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저희는 폰트 피커라는 프로젝트를 하게 됐습니다. 다음이요. 폰트 피커는 사진을 편집하거나 그림을 그릴 때 흔히 사용하는 컬러 피커에서 따온 주제입니다. 컬러 피커에서는 빨간색과 파란색 사이의 색을 스크롤로 선택할 수 있는데요. 폰트에서도 자연스러운 스크롤을 통해 여러 폰트 스타일 사이에 존재하는 중간 스타일의 폰트를 고를 수 없을까 하는 발상에서 출발했습니다. 다음이요. 컬러 피커에서 고르는 색상의 경우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계열의 색상 함유 정도에 따라서 수치로 표현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중간색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폰트의 경우 어떤 것을 변경해야 할까요? 글씨의 스타일을 수치로 표현할 방법이 있을까요? 이때 저희는 겐 모델을 생각하게 됩니다. 다음이요. 겐은 생성자 제너레이터와 구분자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서로 경쟁을 하며 데이터를 생성하는 모델입니다. 제너레이터는 랜덤 변수 Z를 받아 실제 데이터와 비슷한 데이터를 만들어내도록 학습을 하고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실제 데이터와 제너레이터가 생성한 가짜 데이터를 구별하도록 학습합니다. 이렇게 제너레이터가 계속 진짜에 가까운 가짜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디스크리미네이터가 가짜 데이터에 대한 판단을 계속 내린다면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 모두 성능이 향상됩니다. 걔는 이러한 비지도 학습을 통해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속일 수 있을 만큼 실제에 가까운 데이터를 생성해내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이때 랜덤 변수 Z는 개념적으로 잠재적인 특성을 나타내는데요. 이때 잠재적인 특성은 색깔일 수도 있고 모양일 수도 있고 또 다른 특성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특성을 나타내는 Z를 제너레이터에 넣으면 잠재 공간이라는 곳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저희는 이 겐의 잠재 공간을 이용한다면 저희의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이요. 즉, 숫자의 RGB 값과 비슷하게 폰트의 특징을 어떤 함축된 표현으로 대응시켜 줄 수 있는 모델인 겐을 이용해 그 함축된 표현인 잠재 공간을 학습시켜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잠재 공간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한 점이 학습하면 주변의 다른 점에도 모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어떤 입력을 잠재 공간에 넣어 학습을 시키면 그와 유사한 다른 입력을 넣었을 때 비슷한 출력이 나오게 됩니다. 즉, A를 넣어서 B를 나오게 했다면 특별히 학습을 시키지 않아도 찌그러진 A를 넣으면 찌그러진 B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잠재 공간을 학습한다고 합니다. 저희는 이 잠재 공간 학습을 이용해서 폰트와 폰트 사이의 스타일을 스크롤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이요.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 프로젝트의 최종 목표는 3-4가지 정도의 글꼴을 겐을 통해 그 스타일을 학습시켜서 소스 이미지를 넣고 원하는 스타일 입력해주면 타겟 이미지가 나오되 잠재 공간 학습을 이용해서 소스 이미지와 타겟 이미지 그 중간의 스타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음이요. 다만 저희가 프로젝트에서 사용한 겐은 일반적인 겐의 모델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는데요. 제너레이터는 랜덤한 Z벡터가 아닌 폰트의 소스 이미지를 받아 스타일을 씌운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제너레이터가 만들어낸 이미지가 가짜 이미지인지를 2가지 기준으로 판별합니다. 저희 프로젝트에서 사용한 이 특수한 겐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이요. 저희는 이 프로젝트를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쳤습니다. 폰트를 선정하는 등 데이터 수집을 했고 C벡터를 생성하고 이미지 리사이즈를 하는 데이터 전처리를 거쳐 모델을 학습시킨 후 보관 벡터를 생성해 이미지를 생성한 후
웹페이지 시각화까지 했습니다. 이 과정들 역시 뒤쪽에서 더 자세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다음이요. 저희는 이 모든 과정을 GitHub의 이슈를 이용한 소통 방식으로 채택해서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진행 상황과 문제 처리에 대한 과정들을 기록하며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새로운 이슈에 대처하거나 이전 해결 방법을 되짚어 볼 때 매우 유용했습니다. 저희는 아주 쉽지만은 않은 프로젝트를 진행했기 때문에 설명을 너무 기술적으로만 하면 하나도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갠 등에 대해서 자세히 몰라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발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밌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발표자님. 네. 아, 우선 발표를 진행하는 내내 이제 이론적인 부분이 많이 나올 예정인데요. 그때 동안에 약간 흥미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선 지금 만들어 놨던 데모 프로그램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네. 우선 지금 서버와 프론트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화면 공유를 두 개를 할 건데, 네, 일단 먼저 네, 지금 플라스크로 서버를 열어서 그 링크를 받아서 할 거고요. 자, 지금 화면 보이시나요? 채팅으로 좀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카카오톡으로 방금 열린 서버의 링크를 받아서 자, 이게 저희가 만든 이제 폰트 피커 서비스의 데모 화면인데요. 여기서 원하는 폰트를 두 개, 지금 학습된 5개의 폰트 중에 원하는 폰트 2개를 입력해 주면 되는데 어떤 거 해볼까요? 네, 첫 번째하고 네 번째 폰트 글자는 폰트가 D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깐만. 안 되는데요? 한 번도 이런 적 없었는데. 오케이. 정지하고 다시 해야 돼. 진짜 리얼함이 느껴지죠? 짜느라 고생했습니다. 다들. 네, 뭐 다시 해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이 폰트 사이에 이제 폰트 로딩을 해오고 여기서 스크롤을 움직이면 이런 식으로 글씨 변화해 줍니다. 다른 폰트 좀 해볼까요? 네, 상당히 깔끔하게 되죠. 이 폰트 같은 경우에는. 네, 이 두 개의 폰트의 이제 양쪽 느낌을 다 담은 이런 중간 폰트를 만들어내는 것이 저희 프로젝트의 네, 주된
내용이었다고? 네, 내용입니다. 네, 뭐 해보고 싶은 거 있나요? 채팅을 쳐주면 제가 한번 해볼게요. 아, 단어는 지금 안 됩니다. 지금 한 글자에 대해서만 준비를 했기 때문에 좀 시간이 있었으면은 아예 폰트로 만들어 버리는 것도 하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없는 것 같네요. 그러면은 네, 여기서 뭐 몇 가지 정도만 더 보여주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폰트도 발표자님 F 보고 싶대요. F. F요? 폰트 어떤 걸로 해보지? 예, 상당히 부드럽게 되죠. 저희도 이거 보고 막 박수 쳤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시 발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이전에 이제 저희가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는 모델의 구조를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 프로젝트에서 사용한 개는 일반적인 개의 구조와는 조금 다릅니다. 저희가 사용한 개의 구조를 설명드리기 전에 일반적인 개의 구조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개의 다른 점을 좀 설명해 드리자면 이제 일반적인 개의 제너레이터 구조는 디코더 하나로 구성되어 있고 보통 작은 사이즈의 노이즈 정보를 받아서 디컨볼루션을 이용하여 가짜 이미지를 생성해내는 것인데 저희 프로젝트는 데모 시연에서도 보았다시피 폰트와 폰트 중간 느낌을 내는 것이 주 목적이었는데요. 위와 같은 일반적인 개인의 구조를 사용하게 되면 각 폰트의 느낌은 잘 따라할 수 있으나 그 잠재 공간에 대한 학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저희는 텍스트와 스타일 두 개로 입력 정보를 주어야 하므로 위 구조는 입력 값을 생성하기가 굉장히 애매해지기도 합니다. 넘겨주세요. 네,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쉽게 알지 못하시는 분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약간 이런 걸 준비해 봤는데요. 여기 제네레이터인 루피와 디스크리미네이터인 해리가 있습니다. 해리가 루피한테 과제를 내줬어요. 그냥 다짜고짜 여기 사랑해라는 한자를 붓글씨 휘날린 채로 써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루피는 그걸 듣고 당황을 하죠. 사랑해라는 한자가 원래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데 무작정 그리라고 하니까 당황스럽겠죠. 그렇게 된다면 이제 루피는 한자의 모양, 획 그리는 법, 한자 쓰는 법 이런 방법을 전혀 못하고 그냥 그 모양만 따라 그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글씨를 이해하고 쓰는 게 아니라 그리는 연습을 하게 된다면 저희가 이제 해야 될 그 양쪽의 두 폰트의 중간 느낌을 내는 그런 거가 이제 이해를 하고 쓰는 게 아니니까 가능하지가 않겠죠. 이처럼 원래 정석적 모양과 특성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이렇게 그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다음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본 프로젝트 제네레이터는 인코더와 디코더 구조와 유닛 구조를 사용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우선 인코더 디코더 구조는 제네레이터를 만들 때 인코더 모델과 디코더 모델을 합쳐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코더는 입력되는 이미지 정보를 압축하여 해당 이미지가 어떤 글자인지 정보를 나타내는 Z벡터를 만들어내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사랑해라는 한자이다 라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Z벡터에 어떤 스타일로 폰트를 바꿔줄지 정보를 담은 카테고리 벡터를 더해서 디코더에 입력으로 넣어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위와 같이 해당 카테고리에 맞는 폰트가 디코더의 아웃풋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때 저희는 Z벡터에 더해지는 카테고리 벡터만 맞추어 끼면 폰트를 다양한 스타일로 바꿀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카테고리 벡터는 타겟을 학습할 폰트와 1대1로 매칭되며 바뀌지 않게 고정을 해놓은 벡터입니다. 저희는 이 카테고리 벡터를 초기화할 때 노멀
노말, 랜덤으로 초기화를 했는데요. 이에 대한 내용은 이후 TMI에서 어떻게 이렇게 정했고 왜 이게 좋은 방법인지에 대해서 좀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인코더 디코더 구조 말고 이제 유넷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이전 레이어들에서 출력된 아웃풋 데이터를 이후 레이어에 입력할 값과 합쳐 입력하는 구조인데요. 그림을 보면 좀 더 직관적인 이해를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두 번째 있는 디코더 모델에 파란색이 이제 조금씩 붙어가지고 있죠. 이게 이제 죄송합니다. 저희 모델에서 이런 유넷 구조는 인코더가 해당 폰트의 정보를 압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인코더의 각 레이어의 출력 정보는 해당 폰트에 대한 정보를 압축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디코더의 입력에 같이 더해서 주는 것은 압축된 폰트를 다시 복원해야 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자, 다시 해리가 말합니다. 저기 두 글자를 그려봐. 대신 이번엔 저 글자가 원래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려줄게. 그랬더니 루피가 참고하면 가능할 것 같다고 하네요. 사람도 갑자기 이런 작업을 시키면은 당연히 당황스러워할 겁니다. 심지어 주어진 폰트가 원래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니까 획을 어디서 어디로 그려야 되는지도 모를 거고 어떤 획이 어떻게 보이게 어디에 포인트를 줘서 그려야 되는지도 당연히 모르겠죠. 하지만 원본 글자를 잘 알고 쓰는 방법을 알고 어떤 부분을 주의하여 그려야 되는지를 알면 그릴 때 이해를 기반으로 더 잘 그려낼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이요. 본 프로젝트의 디스크리미네이터 구조입니다. 제너레이터의 목적이 가짜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이라면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제너레이터의 결과물을 평가하여 성능 개선에 도움을 주는 평가 데이터를 산출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전에 말했는데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일반적인 개인의 구조와 살짝 비슷한데 좀 다른 점은 저희는 마지막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두 개를 만들어서 두 개의 아웃풋을 내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true false로 이 사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단하게 하는 영일로 판단하게 하는 그런 레이어였고 두 번째 카테고리 레이어는 원합 벡터로 아웃풋이 어떤 카테고리의 어떤 폰트인지를 원합 벡터로 주는 레이어입니다. 이 구조는 제너레이터의 학습을 올바르게 진행시키기 위한 로스 설계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후 디스크리미네이터의 두 출력값이 왜 이렇게 설계되었는지는 로스를 보고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네, 해리가 뭐가 실제 그림이고 뭐가 손으로 그린 거지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루피도 이제 비슷하게 그려봤는데 라고 말해보네요. 제너레이터인 루피와 디스크리미네이터 해리는 처음에 둘 다 성능이 좋지 못하지만 서로의 글씨를 감별해내고 그리는데 약간 그 두 가지의 전략을 각자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그 전략을 짤 때 그리는 쪽에서는 예를 들면 모는 종이에다가 대고서 폰트 그 그림을 그려보기도 하고 구별하는 쪽에서는 여기 어떤 특징이 있는지 찾아보기도 하겠죠. 이처럼 이제 전략을 세울 때 사람은 그렇게 세우는데 AI는 어떤 전략을 사용하여 학습을 했는지 로스 설계 부분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다음 발표 진행해 주세요. 네, 딥러닝 앞서 말했듯이 딥러닝 모델은 로스 값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파라미터를 바꿔나가기 때문에 어떤 것을 로스로 설정해 주는지에 따라서 모델의 학습 방향성이 크게 좌우됩니다. 우리가 설정했던 모델의 로스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모델에서는 몇 가지 로스를 설정을 해서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학습을 시켰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두 가지 로스가 가장 튜닝하기 까다로웠고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타겟 유사도 로스는 진짜 사진과 가짜 사진을 픽셀 투 픽셀로 비교하는 로스입니다. 제너레이터로 생성된 가짜 사진이 실제로 생성하려고 했던 목표 사진과 많이 다르면 로스가 높게 나오겠죠. 그러면 학습이 좀 더 글자를 디테일하게 잘 베끼는 방향으로 맞춰질 수 있습니다. Z벡터 유사도 로스로 계산한 것은 소스 사진을 인코더에 넣어서 만들어진
잠재 공간 값과 생성된 가짜 사진을 인코더에 넣어서 나온 잠재 공간 값을 비교하는 로스입니다. 실제 코드에서는 소스 사진을 인코더에 넣어서 이 잠재 공간 값을 받아내고 여기에 카테고리 벡터를 붙여서 디코더에 넣어서 가짜 사진을 만들어낸 다음에 이 가짜 사진을 다시 인코더에 넣어서 여기 이 Z 벡터를 구해서 이 둘 사이를 비교하는 그런 로스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아웃풋을 이용해서 계산되는 로스를 소개하겠습니다. 제너레이터의 학습에 사용되는 로스로는 치트 로스가 있는데 가짜 사진을 디스크리미네이터에 넣었을 때 해당 사진을 진짜 사진이다 라고 예측한다면 제너레이터 입장에서는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잘 속인 것이 되므로 로스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속이지 못한다면 로스 값이 크게 나오는 것이죠. 카테고리 로스는 디스크리미네이터가 해당 폰트라고 예측했는가에 대한 로스인데요. 이 로스는 가짜로 만들어낸 사진이 해당 폰트의 스타일을 확실히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예측이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서 학습할 시 가짜로 만들어낸 사진의 폰트의 스타일이 두드러지게 학습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학습시키는 데 사용하는 로스는 제너레이터랑 비슷하게 진짜 사진과 가짜 사진을 입력으로 받아서 해당 카테고리를 정확하게 맞췄는지에 대해서 학습하는 카테고리 로스, 그리고 진짜 사진을 진짜라고 예측을 하고 가짜 사진은 또 가짜라고 예측하도록 설계된 로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프로젝트 구현에 대한 디테일이었습니다. 이후에는 우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겪었던 여러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행착오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이슈는 폰트 글자의 위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처음 데이터셋을 불러왔을 땐 폰트의 위치가 폰트 종류에 따라서 아래로 치우쳐져 있기도 하고 위로 올라가 있기도 하고 정 가운데에 있기도 하는 등 기본 위치가 들쭉날쭉했었습니다. 이것이 학습을 시킬 때와 인터폴레이션을 실시할 때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정가운데에 모아주는 처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구현은 글자가 적혀있는 검은색 영역을 감싸는 가장 작은 크기로 잘라서 여백을 제거해주고 그리고 위아래 양옆에 일정한 흰 여백을 추가를 해서 가운데로 오도록 하는 처리를 했고요. 이런 처리는 인터폴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폰트가 너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경우를 줄여줘서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됐었습니다. 두 번째는 인터폴레이션 중간 과정을 관찰할 때 이미지가 너무 급격하게 바뀌는 문제였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인터폴레이션을 할 때는 128차원의 카테고리 벡터를 공간거리상 일정한 간격으로 나눠줬었는데 실제 폰트의 변화는 공간거리만큼 바뀌질 않고 중간에서 갑작스러운 변화가 나타났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규분포 역누적 함수를 이용해서 샘플링이 가운데로 몰리게 해서 좀 더 중앙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잘 포착할 수 있도록 보완했습니다. 네, 세 번째 이슈는 인터폴레이션을 통해서 나온 중간 출력이 글자가 흐려지면서 바뀌는 형태로 나오던 문제인데요. 저희를 가장 고생하게 만들었던 이슈였습니다. 폰트가 서서히 바뀌면서 다른 스타일로 바뀌는 모든 인터폴레이션 이미지에서 글자라고 생각될 수 있을 만한 형상을 띠게 하는 게 저희의 목적이었는데 정작 출력을 해보니까 폰트와 폰트 사이 중간 느낌을 거쳐가면서 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진으로서 하나가 흐려지면서 다른 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도했던 여러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카테고리 벡터의 공간 거리가 너무 멀어서 각 스타일 사이에 존재하는 공간이 학습되기 어려웠다는 가설을 세워봤습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카테고리 벡터를 처음에 생성할 때 표준 편차를 줄여서 공간 거리가 좀 더 가깝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걸 만들 때 표준 편차를 0.85 정도로 주었을 때 굉장히 자연스러운 변화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표준 편차를 너무 작게 설정했을 때는 맨 오른쪽 경우와 같이 두 폰트의 인터폴레이션 가운데에 다른 폰트가 끼어드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글자 크기가 많이 다른 두 폰트 간의 실험을 해봤을 땐 자연스러운 이동보다는 글자가 순간 이동하듯이 확 옮겨지는 현상이 나타나서 더 좋은 해결책이 필요했습니다.
서로 다른 크기의 글자들 간의 인터폴레이션도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도입한 방법은 학습을 시킬 때 한 배치 내에 소스 이미지와 목표 이미지를 랜덤한 비율로 키우고 랜덤한 거리만큼 이동도 시켜서 학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 프로젝트에서 가장 힘들었던 글씨가 흐려지면서 변하는 이슈를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이론적인 효과를 설명하자면 소스와 타겟 이미지를 같이 움직여서 학습시키면 같은 글자, 같은 위치이므로 같은 Z벡터를 만들게 하는 게 자연스럽고 디코더에 들어갈 인코더의 아웃풋의 위치에 대한 내용도 간접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게 가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거리가 있는 폰트들에 있어서 인터폴레이션을 할 수 있는 잠재 공간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는데요. 이 쉬프트에 덧붙여서 글자를 1에서 1.2배 키우는 리사이징도 추가로 시행한 결과 깔끔한 인터폴레이션이 아래와 같이 생성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시행착오인데요. 저희가 실패했지만 흥미로웠던 실험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카테고리 벡터를 가우시안 랜덤으로 사용하다가 벡터 간 인터폴레이션을 할 때 그 위치에 유사한 카테고리 벡터가 있다면 아까처럼 그 간섭이 일어날 확률이 있다는 문제를 제시했는데요. 그래서 카테고리 벡터를 -1이랑 1 라벨을 갖는 간단한 값으로 설정을 해서 4번 학습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인터폴레이션이 어느 한쪽으로 쏠리게 학습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카테고리 벡터를 라벨로 사용을 하면 간단한 방향성을 갖게 돼서 한쪽에 쏠리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느 정도 복잡성을 가지는 것이 잠재 공간 학습에 더 유리한 것 같습니다. 또 저희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쓰이진 않았지만 중간 폰트가 깔끔하지 못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혜리 언니의 주전공을 살려서 이미지 처리 기법을 시도하기도 했는데요. 이거는 갈라진 틈새를 채우거나 점 형태로 나타나는 흰색이나 검은색 노이즈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여러 폰트에 일괄적인 처리를 해서 원본 폰트에 있던 특성도 뭉개지기도 하고 글씨가 가느다란 폰트에서는 그 글자를 잡음으로 인식을 해서 흐리게 하는 등 성능이 기대만큼 나오지 않아서 결국 마지막에는 빼게 되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멤버에 대해서 소개를 해볼 건데요. 일단 영채님은 베이스 코드를 짜신 분이고 하드 캐리를 약간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어느 스타트업의 CTO를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혜리님께서는 저희 프로젝트의 여러 유틸 코드를 작성을 하시고 GPU를 너무 많이 사용하셔서 콜앱 GPU를 사용 정지 먹은 이력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그림 솜씨가 아주 대단하셔가지고 표지랑 마스코트를 직접 그리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코드에 몇 줄 보탬이 되려 노력한 이력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종종 새벽에 회의하다가 조금 기절을 해가지고 약간 좀 그러니까요. GPU가 막히려면 진짜 얼마나 많이 써야 되는지 진짜 트리케라톱스의 진심인 편이시고 아무튼 그래서 주 대사는 약간 혹시 아직도 회의하고 있는 부분 약간 요거를 조금 많이 약간 말하긴 했고요. 약간 윤지님은 교육학과시고 저희 팀 내 유일한 문과신데 언젠가 포기하실 뻔하셨지만 끝까지 열심히 따라가 보신 영채님께서 인정하신 부분이고 컨퍼런스 콜을 할 때 맨날 퇴근 중이셨던 슬픈 통학러시고요. PPT 템플릿 초안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네, 이걸 또 리얼 TMI라면은 이제 영채님께서는 야간 회의 DJ 담당이시고 저희 팀의 교수님 같은 존재고요. 다음날 출근하시기 때문에 4시 반 전에는 끝내시려고 노력을 하셨고 혜리님께서는 온라인 회의 문 열기를 담당을 하시고 열어놓고 10분간은 항상 혼자 계시고요. 그래서 영채님이 문 닫고 들어오는 편이고 저는 약간 아침까지 저 혼자 제가 중간에 잠들어서 남아있기 때문에 회의방에 문단속을 제가 잘하는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윤지님께서는 할 줄 아는 건 없으시지 않는데 그리고 성실한 편이시고요. 혜리 언니가 방을 파면은 꽤나 자주 일바로 들어가시고 제일 많이 한 말은 오이고요. 저는 약간 제 말은 조금 제 속엔 다 조금 그런데 아직도 회의 중이에요라는 말을 조금 자주 하고 저 링크 한 번만 다시라는 말을 조금 자주 한달까?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새벽 4시의 요정이 손을 흔듭니다. 네.
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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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고생하셨네. 여기는 진짜 고생하셨네. 아,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 정말 재밌었어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정말 이제 트리케라톱스 팀 너무 고생하셨고요. 네, 질문 있으시면 이제 구글 및 채팅방에 올려주시면은 이제 팀원분들이 보시고 아마 답변을 주실 겁니다. 네, 이제 처음 말씀드렸듯이 이제 각 그룹들의 발표 사이에 I팀 요약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저희 I팀 GitHub의 프로젝트 탭 화면인데요. 저희가 어떤 것을 했는지 각 컨콜 때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전부 여기 들어있죠. 네, 여러분들이 노션에다가 이제 팀마다 페이지를 만들고 그 공간에다가 다양한 것들을 공유를 하셨잖아요. 네, 그러시느라고 GitHub를 많이 사용을 못 하셨을 거예요. 네, 그래도 이 화면에 보이는 프로젝트 창뿐 아니라 뭐 다양한 것들이 GitHub에 업로드가 돼 있으니까 종종 들러서 익숙해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네, 정말 소개 시간 짧았고, 네, 1조 트리케라톱스 다음으로는 이제 2조니까 1조 다음 2조입니다. 네, 이제 준비해 주시고요. 여기는 이제 머신러닝을 활용해서 EPL 팀들끼리 이제 토너먼트 결과를 예측해 보자라는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어떻게 이제 이걸 분석을 했는지, 데이터 어디서 끌어왔고, 뭐 이런 것들 어떻게 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해요. 네, 준비되셨으면은 발표를 한번 띄워주세요. 발표 내릴게요. 천천히 하세요. 배가 고프네요. 지금 의도치 않게 지금 쉬는 시간을 하고 있는데 제가 연결이 끊긴 건가요? 아니죠? 네, 천천히 기다려 보도록 합시다. 그러게요. 이거 기대감이 너무 높아질 것 같아서 이게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준비가 되시면은 제 발표를 빼앗아갈 수 있나요? 네.
아이고야. 아, 그쵸.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일이 뭐 가끔씩 있을 수 있죠. 그렇다면 이 발표감은 고스란히, 이 긴장감은, 기대감은 고스란히 고스란히 다음 주에게 전가되겠네요. 그렇다면은 제 화면을 공유를 드릴게요. 네, 그러면은 우선은 먼저 이제 키라수 13시 팀이 발표해 주실까요? 이제 키라수 13시 팀은 이름에서도 나타내고 있듯이 이제 케라스 스터디를 수요일 3시에 가지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해요. 근데 이 팀은 겐을 활용해가지고 게임 아이템 사진 같은 뭐 그런 리소스를 만들어보자, 뭐 그런 거를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준비되셨다면 발표를 띄워주세요. 전 발표 끌게요. 네, 혹시 보이시나요? 네, 그러면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라수요일 3시 팀의 발표를 맡게 된 이주희입니다. 저희 팀의 프로젝트 주제는 겐을 활용한 게임 리소스 생성기입니다. 그러면 먼저 팀 소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훈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는 매주 수요일 3시에 모여서 케라스 교재를 통해 공부하고 있는 캐라수요일 3시 팀입니다. 팀원들이 각기 다른 전공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만큼 스터디와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각자의 전공을 살려서 서로 도와가며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저와 성구님이 모델링 부분을, 민지님과 가용님, 우영님이 웹 서비스 구현을 맡아서 진행하였습니다. 그럼 이번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게임 분야 내에서 이미지 생성 기술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게임은 캐릭터와 배경의 원화부터 3D 모델링까지 수많은 그래픽 리소스들의 집합체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리소스들은 기획자와 디자이너들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만들어낸 결과물인데요. 이러한 게임 리소스 생성 과정이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최근 기업들은 개발 과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미지 생성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래 그림은 여러 게임들에서 이미지 생성 기술을 활용한 예시인데요. 보시면 아보카도와 고기, 수박 이런 음식뿐만 아니라 가방과 통나무, 지도 이런 다양한 이미지들도 실제와 비슷하게 만들어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둠이라는 게임에서는 하나의 아이콘 이미지만이 아니라 던전 맵을 생성하고 또 페이스북에서는 실제 얼굴과 비슷한 캐릭터 이미지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게임 분야의 이미지 생성 기술을 바탕으로 겐을 이용한 게임 리소스 생성기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게임 리소스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웹사이트도 만들어서 배포하였습니다. 저희의 프로젝트의 목표는 1인 게임 개발자들이 게임 리소스 이미지들을 쉽게 생성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서 게임 개발 효율화에 도움을 주는 것이 저희 프로젝트의 목표입니다. 그럼 먼저 저희가 사용한 생성 모델 겐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겐은 실제와 비슷한 그럴듯한 가짜를 만들어내는 생성 모델인데요. 언뜻 보면 진짜 같은 가짜 사람 얼굴 사진을 만들어내거나 실제로 있을 법한 고양이 사진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생성자와 판별자라는 두 모델을 만들어서 경쟁적으로 학습하면서 원본 같지만 원본이 아닌 이미지를 생성하게 되는데요. 이때 생성자를
위조 집회범에 그리고 판별자는 경찰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 둘은 적대적인 경쟁 관계로 위조 집회범은 경찰을 속이기 위해서 집회 위조 기술을 발전시키고 경찰은 위조 집회범을 잡기 위해서 점점 위패를 찾는 기술을 발전시킬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위조 집회범은 진짜 같은 집회를 만들어내게 되고 이로 인해 경찰은 집회를 잘 구분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델 훈련이 끝나고 난 뒤에는 위조 집회범인 생성자만을 활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진짜 같지만 진짜가 아닌 이미지를 생성하는데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겐을 통해서 게임 리소스를 생성하기 위해 먼저 픽셀아트 사이트에서 크롤링을 통해 이미지를 수집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각각의 이미지가 배경 색상이나 스타일 등에 같지 않아서 학습이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였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다시 각각의 이미지가 동일한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몬스터 데이터셋을 찾아서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이미지로는 이렇게 5가지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뒤에서 나올 저희가 생성한 이미지랑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생성 학습 과정을 보시게 되면 생성자는 랜덤하게 생성된 노이즈를 입력받아서 학습을 반복하면서 점점 진짜 같은 이미지를 생성하게 되는데요. 아래 그림을 통해서 봤을 때 맨 왼쪽 사진은 랜덤 노이즈를 입력받은 모델이 첫 번째 에폭을 맞췄을 때의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은 30에폭을 맞췄을 때의 이미지입니다. 조금 무슨 형태인지 알 수 없는 이상한 이미지가 만들어졌는데요. 이후에 이제 100에폭까지 수행하고 나서 학습을 마치고 나니까 마지막 이제 형태처럼 어떤 무기를 들고 있는 몬스터 형태의 이미지가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6개의 이미지들은 학습을 통해서 생성된 최종 게임 리소스들입니다. 이제 뒤에서 웹사이트 시연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화면도 보이실까요? 네. 먼저 웹사이트를 보시면 이 슬라이드 바를 이용해서 랜덤 노이즈를 조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봤던 이런 몬스터 이미지와 네, 이런 몬스터 이미지도 나타낼 수 있고요. 네, 조금씩 슬라이드 바를 움직임에 따라 다른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고 저희 웹사이트에서는 아래와 같이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와 그리고 저희 팀 멤버 소개로 웹사이트를 구현하였습니다. 네, 다시 발표로 돌아가서 저희는 HTML, CSS, 자바스크립트로 웹 디자인을 구성하였고 텐서플로우를 사용해서 겐 모델을 연동했습니다. 그리고 GitHub 페이지를 통해 배포하였습니다. 이후에 저희가 아직 좀 많이 부족하여서 개선 방향과 그리고 아쉬운 점을 정리하면서 개선 방향에 대해서 고민해 보았는데요. 데이터 수집에 있어서는 저희가 원래 계획했던 방향대로 직접 이미지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에 따라 학습 데이터를 추가해서 다양한 종류의 리소스를 생성하고자 합니다. 또 현재에는 아직 기초적인 캐릭터 생성만 가능해요. 그래서 모델을 개선해서 생성 이미지의 완성도를 높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현재에는 슬라이드 바를 통해서 전체 노이즈를 조절하여 리소스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가 아닌 하나의 값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노이즈를 세밀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고 합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렇군요. 노이즈를 바꾸면은 이미지 리소스가 생성되는 그런 거를 이제 발표를 해주셨어요. 네, 잘 봤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다시 발표를 가져갈게요. 네, 그런데 혹시 지금 아까 발표하지 못하셨던 이제 2조 준비 다 되셨나요? 네, 되셨으면은 그 채팅 주시면은 제가 확인을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또 네, 중간 리뷰를 한번 하고 갈게요. 네. 어쨌든 1조 다음 2조가 아니라 트리케라톱스도 아니지. 그 뭐야 케라수율 셋이 케라수율 셋이 팀 정말 고생하셨고요. 네, 질문 있으시면은 밑 채팅에 올려주시면은 팀원분들이 보시고 아마 답변을 주실 겁니다. 네. 저희가 아마 한 학기 진행했던 컨퍼런스 콜만 거의 지금 40시간 정도 돼요. 웬만한 수업만큼 시간을 쏟은 건데 그만큼 좀 값진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모든 내용은 이제 신경 써서 유튜브에 다 올리려고 노력을 했고요. 네, 누가 봤으면 하는 게 아니고 공개돼도 부끄러움이 없을 만큼 준비를 하고 내가 이랬구나 이런 거를 이제 객관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모두에게 유튜브 채널 계정을 공유를 해드렸어요. 네, 지금 SAI 모든 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렸고 공유받은 계정으로 이제 다양한 재생 목록을 직접 편집하실 수도 있는 권한을 드렸는데 아마 기억하는 분들이 많이 없고 아마 이용하시는 분들도 좀 적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활용을 하는 편인데 뭐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에 저는 좀 관심이 많은 편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영상을 보고 나서 아이디어를 제게 주거나 굉장히 괜찮았던 영상들을 모두 하나의 도메인 재생 목록으로 만들어 뒀어요. 네, 앞으로 저뿐만 아니라 제 자신이 공부한 것을 담아놓고 다른 분들과 좀 공유를 좀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뭐 그런 분들이 많이 없는 것 같지만 딱 한두 분이라도 모여서 이제 여러 분야들 재생 목록을 함께 만들고 공유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2조로 다시 들어와서 네, 1조 다음 2조입니다. 여기는 이제 머신러닝을 활용해서 EPL 팀들끼리 토너먼트 결과를 지켜보자 라는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준비되셨으면 다시 발표를 한번 띄워주세요. 제가 이거 내릴게요. 안녕하십니까. 1조 다음은 2조의 최종 발표를 맡은 장문경입니다. 네, 넘겨주세요. 저희 목차는 프로젝트 소개, 그리고 팀원 소개, 모델링 소개, 웹페이지 데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저희의 프로젝트 소개는 EPL에서 EPL이란 그리고 총 4부로 구성된 잉글랜드의 프로축구 리그 중에서 가장 수준이 높은 리그이고, 그리고 잉글랜드의 프리미어 리그는 총 20개 팀이 홈앤드 어웨이 방식, 홈과 어웨이에서 각각 한 게임씩으로 팀당 38경기를 치르며 승리하면 3점, 비기면 1점, 지면 0점으로 승점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총 승점이 가장 높은 팀이 리그에서 우승합니다. 정규 리그는 보통 8월에 시작해서 다음해 5월까지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 후 정규 시즌이 끝난 뒤에는 1부 리그 하위 3개 팀이 2부 리그로 강등되고 2부 리그의 상위 2개 팀이 1부 리그로 승격됩니다. 2부
2부 리그의 3, 4, 5, 6위 4개 팀이 플레이오프를 통해 한 팀을 선별하게 되며 해당 팀 역시 1부 리그로 승격하게 됩니다. 즉 되게 순위에 대해서 민감한 리그입니다. 그래서 이 민감한 리그를 승률을 예측할 수 있는 예측기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그래서 저희는 케글에 있는 데이터셋을 사용했는데요. 그 밑에 보인 네 번째 줄에 보이는 그 케글에서 그 케글에 있는 소스를 설명을 드리자면 깃허브에 있는 각 플레이어의 모든 기본 통계 그리고 각 플레이어의 GW 관련 데이터 및 각 플레이어의 시즌 기록을 가져오는 FPL 라이브러리가 사용되었고요. 그리고 20년 동안의 그 EPL 데이터셋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케글의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모델링을 만들었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저희 팀원은 일단 장문경 컴퓨터공학과 16학번이고 그리고 기획과 웹설계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박나영님 컴퓨터공학과고 17학번 그리고 기획과 웹제작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최태균님 그리고 무인이동체 전공 그리고 17학번 기획 웹제작을 맡았습니다. 손상원님은 응용통계학과시고 16학번이고 그리고 모델링을 맡으셨습니다. 영민님은 컴퓨터공학과고 17학번 그리고 기획과 웹제작을 맡았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다음은 모델링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첫 번째로는 저희가 인풋 데이터를 찾는데 되게 어려움을 겪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축구 경기를 볼 때 이제 그 축구 매체에서 보여주는 다양한 지표들이 있는데요. 다양한 이제 경기 내 지표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볼의 점유율이 높으면은 볼의 점유율이 높은 팀이 아무래도 이제 그 게임에서 주도적인 게임 플레이를 한다는 이제 일반적인 통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제 승부를 예측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서 쓸 수 있는 지표지만 이제 저희는 경기를 이제 이루어지지 않은 경기를 예측하는 거다 보니까 이런 지표를 사용할 수가 없어서 사실 저희가 어떤 피처를 쓸지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즌이 끝난 이후에는 계약 시즌이 돼서 또 각 팀마다 멤버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트레인 데이터를 다른 시즌에 있는 팀의 데이터를 쓰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왜곡을 시킨다고 생각을 해서 그 지금 진행 중인 EPL 시즌으로 한정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용한 피처들은 이제 아래 보이시다시피 최근 팀의 이제 득점 능력과 얼마나 실점을 했는지 그리고 홈 어웨이를 구분을 해서 홈팀의 이점을 살리도록 했고요. 그리고 이제 팀 간의 이제 이런 라이벌 매치나 이런 것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각 팀마다의 승률을 반영을 했고 또한 최근에 이제 근 3년 동안 EPL은 다른 리그와는 다르게 그 영국 내에서 그 컵 대회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시즌을 진행하면서. 그래서 그런 컵 대회들의 성적이 우수한 팀들은 이제 따로 인덱싱을 해서 피처를 만들어냄으로써 이제 이런 이제 모자란 점을 극복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두 번째로는 모델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저희는 이제 인풋 데이터의 크기가 155개입니다. 트레인 데이터의 크기가 155개, 굉장히 작은 데이터셋을 가지고서 이제 했기 때문에 저희는 뭐 딥러닝 기법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이거는 다른 교수님한테 들었던 얘기인데요. 뭐 수천 개 정도의 데이터셋을 사용을 해도 그 데이터셋을 사용을 해서 뭐 논문을 썼던 제 선배 이야기가 있었는데 쓰다가 경고를 받았던 게 이제 데이터셋이 굉장히 좀 작다 이런 지적을 받았을 정도로 딥러닝은 큰 데이터셋을 이제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딥러닝 저희가 배웠던 이런 기법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것들을 이제 사용을 하면서 보다가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이제 좀 효과적인 알고리즘으로서 선택을 한 게 이제 KNN이라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은 굉장히 구조는 단순한 알고리즘으로서 이제 밑에 그림을 보시면은 세모와 다른 이제 데이터들 간의 거리를 측정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만들었던 모델에서는 이 A팀과 B팀이 붙었을 때 A팀은 최근에 득점수가 어떻게 되고 얼마만큼의 시점이 있었고 그리고 최근 컵대에서 어떠한 이제 성적을 가졌을 때 이제 다른 이제 팀의 매치와 비교 분석을 통해서 가장 그 이제 피처의 값들이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식별을 해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세 개의 이제 트레인 데이터를 세 개의 이제 피처의 차이가 가장 작은 그 트레인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그 트레인 데이터의 가중 평균을 이용을 해서 이제 이 승부를 예측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점수를 예측을 해서 몇 대 몇은 예를 들어서 뭐 2.3 대 1.1이 나오면은 2.3이 나온 팀이 이기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A팀이 승리한다 이런 이제 구조로 저희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 모델을 통해서 점수를 예측을 하면 실수령으로 데이터가 반환이 돼요. 그런데 이제 이럴 경우에는 이제 2.38점이 단순히 2.38점이 아니잖아요. 뭐 축구는 2점을 넣거나 3점을 넣어야지 2.38점이라는 이런 거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점을 좀 보완을 하기 위해서 이산형 분포를 이용을 해서 무조건적으로 0 이상의 정수를 가지게끔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좀 일정이 딜레이된 경기들이 있는데요. 그런 경기들은 이제 시즌 중에서 넣기는 좀 애매하다고 판단을 해서 이제 시즌 마지막 경기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55개 매치 이후에 계속되는 예측 매치에 대한 결과를 계속 트레인 데이터에 반영을 해서 이제 더 나은 예측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봤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걸 자료 조사를 하다가 발견했는데요. EPL에서 발생하는 득점수에 대한 표본을 모았을 때 이 데이터를 쫙 모아보면은 포화송 분포에 근사하게 된다는 신문 기사를 여러 개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착안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이산형 분포를 평균이 이제 저희가 아웃풋 데이터를 이용해서 만들어낸 2.38점 뭐 이런 것들을 평균으로 하는 포화송 분포를 통해서 이제 예상 득점수가 몇 점일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A팀과 B팀 간의 예측 결과가 2.4 대 1.8과 같은 결과가 나왔을 때는 저희 기존에는 반올림을 해서 썼기 때문에 2대 2라서 무승부가 나오지만 이런 분포를 쓰면은 좀 더 승부의 결과가 정확해지는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거는 약간 TMI지만 제가 이번 학기에 배웠던 내용을 우연치 않게 마주쳐서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A팀과 B팀이 이제 격돌을 했을 때 A가 2골을 넣고 B팀이 1골을 넣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경기에서 골을 넣는 횟수는 포화송 분포와 완전히 근사한다라는 이런 개념을 이용을 해서 좀 흥미로운 성질을 몇 개 발견했었는데요. 이제 골을 넣는 횟수가 포화송 분포가 된다면 이 골을 넣는 간격이라고나 할까요? 예를 들어서 0분의 게임을 시작을 했을 때 A팀이 골을 넣는 데는 23분이 걸렸잖아요.
그럼 0분에서 23분 동안에 골을 넣을 확률, 혹은 뭐 23분에서 28분 동안 골을 넣을 확률, 이런 것들이 각 시간에 그 거리가 같다면, 예를 들어서 0분에서 5분 동안 뭐 골이 나올 확률, 뭐 23분에 A가 골을 넣었을 때 23분에서 28분 동안에 A팀이 골을 넣을 확률이 같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그 골을 넣는 시간의 간격이 지수분포를 따르거든요. 왜냐하면 그 골을 넣는 횟수가 포화son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이건 이제 수리적으로 증명을 해야 되는 문제라서 이제 그건 넘어가겠고요. 이런 좀 특이한 성질들이 있어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뭐 23분에 넣으면은 뭐 45분쯤에 골 하나 더 넣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것과는 다른, 이제 사람들의 평균적인 직관을 깨는 좀 그런 내용이라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 지금 왼쪽에 보여드리는 그림은 제가 트레인 데이터로 사용하지 않고 이제 예측을 한 데이터 중에서 실제로 경기가 이루어진 것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예측 능력을 한번 실험을 해보고자 넣어봤는데요. 그래서 중간에도 보시면은 저희가 만든 모델에 대한 예측 능력을 좀 예측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에 대한 비교하는 식으로 해서 이 경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각 팀의 순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순위가 더 높은 팀이 무조건 이긴다고 했을 때 그 정확도를 한번 따져봤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저희가 만든 모델과 그 단순 예측했을 때의 정확도가 아쉽게도 좀 같다는 거를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넘겨주세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 했을 때, 이제 첫 번째로는 선수들이 어떻게 부상당할지를 저희가 예측을 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뭐 실제로 EPL에서도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굉장히 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막 주전 멤버들이 한꺼번에 다 빠지고 이제 2군 선수들이 이제 다 그 대리로 나오는 좀 이런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이제 좀 모델이 예측하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라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지금 아직은 오지 않았지만 EPL은 한 1, 2월쯤에 또 이제 계약하는 시즌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시즌 중에 선수가 바뀌는 거죠. 그런 특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좀 저희가 어떻게 이적이 될지는 아무도 예측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좀 한계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링크 혹시 눌러주시겠어요? 이거는 제가 자료 조사를 하다가 발견한 논문이거든요. 이거 그 숭실대 쪽의 교수님이 작성한 논문인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아마 내용 확인은 할 수 없을 거예요. 그 제가 이거 논문을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보게 되는데요. 여기서 간략하게 요약만 드리면은, 여기에서 이제 다양한 모델을 섞어서 쓰면서 EPL의 경기 결과를 예측하는 것을 이제 만들었는데 그 대략적인 승패 정확도가 한 60%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처음에 이제 모델을 만들었을 때 약간 좀 정확도가 떨어져서 이게 굉장히 어렵구나 싶었는데, 다른 분들도 좀 생각보다 좀 미적지근해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주제구나라고 다시 한번 상기시키게 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 잠시만요.
다음으로 프론트 쪽에 대해서 간단하게 직접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홈 화면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무료로 배포되고 있는 부트스트랩 기반 템플릿을 사용하여 만들었고요. 이 사이트의 핵심인 예측 등수와 승률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인 이 프레딕션 페이지를 설명을 드리기 전에 그 이외의 부분을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어바웃을 보시면 저희 웹페이지와 사용될 모델에 대한 짤막한 설명을 여기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랭킹에는 EPL 공식 사이트를 여기 이 버튼을 누르면은 연결이 되게 되는데,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예측한 결과와 비교를 하시면서 더 재밌게 보시라고 그런 의미에서 추가를 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팀즈는 이제 EPL 이번 시즌에 출전한 20개의 팀을 소개하는 페이지인데요. 여기 각각의 팀별로 공식 메인 홈페이지, 뭐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같은 그런 링크들을 다 걸어놔서 추가적인 정보를, 더 자세한 정보를 유저들이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를 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피드백을 위해서 콘택트 페이지에 팀원들의 메일 주소나 깃허브 주소를 이렇게 표시를 하였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프레딕션 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미리 파일을 올려놓은 페이지인데요. 프레딕션 페이지에서 리절트 테이블이라는 이 페이지는 예측 결과를 나타내주는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모델 학습 결과로 얻어진 데이터를 이렇게 올리면은 가독성 있게 이렇게 표로 나타내 줍니다. 그리고 여기 미쳤습니까? 휴먼의 짤을 수줍게 보실 수도 있고요. 네, 다음으로 프레딕션에서 팀별 승률을 보여주는 어즈 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네, 이 페이지는 이미 A팀과 B팀이 경기를 했을 때 A팀의 승률을 보여주는 사이트인데요. 만약에 아스날이랑 뭐 에스톤 빌라가 했을 때 승률은 0.475다. 이런 식으로 가독성 있게 사이드바 형식처럼 한눈에 팀들을 보고 선택하시라고 이렇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네, 이렇게 프로젝트 소개가 끝났는데요. 비록 완성도 있는 결과물은 아니더라도 평소에 재밌겠다고 생각한 일을 주제로 뭔가를 만들어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각 팀원에게 좋은 양분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팀원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조 다음 이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동적이네요.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시 제가 PPT를 가져가고 네, 이제 마지막으로 발표해 주신 이제 1조 다음 2조 발표 너무 고생하셨고요. 네. 네, 마찬가지로 질문이 있으시면 밑 채팅에 올려주시면 이제 팀원들이 보고 답변을 주실 겁니다. 이제 세 팀의 발표가 이제 모두 끝났는데 혹시나 늦게 들어오셔가지고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저희 유튜브 가시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또 유튜브 홍보를 하는데 네.
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거는 이제 한동안 만들어 나갔던 공부의 흔적입니다. 네, 노션과 깃허브를 중심으로 장면들을 제가 좀 캡처를 해왔는데 제가 모든 장면들을 다 담을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제 눈에 좀 띄는 거, 좀 예쁜 것만 좀 골라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빠르게 구경을 해봅시다. 네, 여기는 트리케라톱스 팀의 노션 페이지에서 캡처했습니다. 예쁘죠? 그리고 이거는 1조 다음은 2조의 노션 페이지와 깃허브에서 이제 공부하고 있는 내용들 그 흔적을 좀 캡처를 해왔고요. 여기는 이제 케라수율 3시 팀 노션 페이지에서 캡처를 해왔습니다. 여기도 예쁘죠? 네, 그리고 이제 행사가 거의 끝이 났는데 네, 함께 해주셨던 15명의 아이팀 여러분 정말 감사하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이제 마지막에 제가 마무리 말을 좀 넣을게요. 제가 좀 잠깐 제 회고를 하자면은 제가 한 분 한 분 이야기 다 들어보지도 못하고 되게 모자란 부분이 엄청 많았을 것 같아요. 아무리 의견을 다 들으려고 해도 좀 어디에도 불만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좀 죄송하기도 하면서 네, 그래도 끝까지 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좀 더 손을 먼저 내밀면서 이제 팀별 진행 상황도 확인을 하고 뭐 업무가 잘 분배가 됐나 뭐 이런 것들부터 뭐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는 게 있으면 이제 잘 도와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어쨌든 안쪽의 이야기를 좀 더 깊게 들었어야 됐는데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뭐 그래도 저는 이제 좀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이번 한 해 동안 좀 서로 발전하는 한 해였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라도 제대로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네요. 네, 이제 모든 분들의 OKR을 공유하는 시간도 저희 가졌었죠. 사실 이제 동아리든 아니든 이런 자신의 목표와 그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기회 자체가 많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직 정확하게 수립되지 못한 분들도 엄청 많고 제가 한 분 한 분 다 이야기를 나누어 보지도 못했어요. 이거를 왜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했고 이렇게 어떤 목표를 잡고 실행하는 성향이 아닌 사람들이 충분히 많을 거라고 생각도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이제 저희 동아리 원칙에 맞는 방향이기도 하고 네, 안 그래도 2020년은 이제 작년이죠. 그죠? 작년에는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류가 엄청 많이 줄어들었는데 어떻게 하면은 오프라인 행사나 이제 무작정 술 마시기 뭐 이런 거 말고 좀 좋은 교류의 구실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의 결과이기 때문에 OKR을 하게 됐습니다. 제 모든 분들이 OKR의 진심이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정말 멋진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충분히 많구나라는 것을 좀 느꼈던 시간이고 다양한 목표와 자신의 기준들을 제가 이제 볼 수 있어서 좀 재밌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학기가 끝나고 나서 계속 저기에 작성해둔 페이지 OKR 진행 상황들을 공유해주지 않으시더라도 나중에라도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여쭤봤을 때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때에 비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 비해서 어떤 것을 미래에 달성했는지 꼭 물어보고 이야기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여러분이 3년 뒤에 이제 이런 걸 물어보더라도 좀 당황하지 않고 그거의 진행 상황과 지금의 상태, 그러니까 미래와 지금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년간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2020년을 정말 열심히 같이 이야기 나누고 함께 고민한 이제 SAI 운영진들이에요. 네. 맨날 이런 거 저런 거 해보자고 제가 막 하고 다른 거 다르게 해보자고 하는 저 때문에 힘드셨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앞으로 해야 할 아주 재밌는 일들이 앞에 산더미처럼 남아있어서 걱정되기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어쨌든 정말 저희 운영진들도 너무 수고하셨고 네, 정말 고맙습니다. 네, 제가 밥을 많이 사기로 했지만 재정적 타격이 좀 커가지고
맥주를 많이 사드리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끝난 게 아니라 마지막 컨콜이 남았는데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 월요일 11시에 다 같이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마지막으로 이제 가지려고 합니다. 네. 해야 할 이야기는 다음번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 이게 다음 학기 어떻게 되는 건가, 뭐 그런 거나 피드백 그런 것도 하고, 장기적인 교류를 가능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뭐 이런 거에 대한 좀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이제 부담 없이 이제 마이크 키실 분들 키셔도 된다고 말씀만이라도 그렇게 드리고 싶어요. 네, 물론 아무도 안 킬 거 알고 있지만 어쨌든 마이크 좀 키시고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뭔가를 배우고 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어요. 네, 그래도 3주 전부터 다음 주까지 진행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랬던 만큼 마무리를 잘한다는 생각으로 꼭 참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2학기 맞죠? 2020년 2학기 아이팀 성과 공유회를 마치겠습니다. 네, 중간에 정말 잡담 많이 하고 이상한 말 많이 했으니까 긴 말 않고 깔끔하게 끝내도록 합시다. 네,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 프로젝트를 전부 진짜 어떻게 마무리가 잘 돼서 너무 고생하셨고 이 영상은 유튜브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네, 이제 나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했어요. 수고했어요.